제8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빈께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총무복지팀장 한기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전 직원에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키스트 연우회장이신 박호군 전 과기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 8번째 선배에게 듣는다 행사를 합니다. 오늘 이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후배들은 아마 오늘 바빠가지고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후배들이 전부 다 지금 이 강연을 주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강연을 해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키스트는 1966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선배에게 듣는다 이 프로그램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모방 연구를 했다 하면서 그 연구에 대한 본질을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선배들이 그 외부에 나타난 결과 이외에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국가의 기밀이었기 때문에 사실 언론이나 외부에 노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또 우리 키스트에도 후배들이 선배는 모방 연구들만 했지 뭐 중요한 연구를 했느냐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생생하게 연구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또는 최영섭 장관께 직접 오더를 받아서 일을 추진했던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 있고 또한 후배들에게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키스트는 이렇게 중요한 연구기관이었으며 국가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 후배들이 알므로써 자긍심이 생기고 또한 이 기관에 대한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8번째인데요. 그동안에 그 7번을 거치면서 어떤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런 연구가 진행됐는지 오늘 처음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고 남기는 일,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키스트가 모방 연구만 한 데가 아니라 국가의 그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그 사실 키스트에서 같이 봉직을 하셨던 그 이제 오비들과 그리고 YB가 사실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만날 기회가 1년에 한 번, 두 번, 뭐 개원기념일 아니면 저 홈커밍 데이 이런 날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에게 듣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짧으면 2달에 한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한 그 옛날 얘기도 하고 또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도 들려주는 이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배에게 듣는다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8번째인데 사실 시작한 것은 지금 벌써 한 5년째죠.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와 금년에 들어서 지금 계속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 선배에게 듣는다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 자꾸 연세들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이라도 기억력이 더 좋으실 때 그때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 오늘 이렇게 저 그 우리 그 선배 동문들께서 많이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뭐 지금까지도 저 그 현직 원장 부원장들이 다 참석을 하셨지만 또 우리 저 오상록 원장이 오늘 상당히 바쁜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한 그 우리 민석기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그 반도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삼성, SK 반도체 얘기하고 있지만은 키스트에서 그 당시에 반도체 연구를 시작 안 했다 하면은 과연 삼성이 대한전선을 인수하면서 반도체를 시작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저 민 박사님께 직접 그 당시에 시작했던 것과 또 그 당시의 경험 그리고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 이런 것을 직접 듣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발표해 주실 우리 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8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자는 민석기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민석기 박사님과 사회를 맡으신 이윤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올라오시는 동안 민석기 박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박사님께서는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이학 박사를 받으시고 키스트에서 반도체 재료 연구실장, 정보재료 연구단 담당 부장, 반도체 재료 연구센터장으로 재임하셨습니다. 또한 한국반도체 학술대회 상임위원장 및 공동위원장, 서울국제반도체대회 반도체회의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그 외에 한국물리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및 감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강연은 사회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는 키스트 명예연구원이신 이윤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물론 여기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걸 간단히 우리 민석기 박사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반도체란 흔히 우리가 이제 도체, 부도체 하는데 그 중간 되는 걸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기율표의 3족, 2족서부터 2, 3, 4, 5족까지가 반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현재 산업화돼 가지고선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실리콘 반도체인데 실리콘 반도체는 4족의 원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위에서 있는 모래에서 추출해 가지고 고순도 실리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단결성 웨이파를 만들어서 그 웨이파 위에 트랜지스터 하고 캐패시터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집적화를 시켜서 지금 뭐 칩 하나 사이즈가 1mm, 1mm도 안 되는데 그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지금 매몰시키는 작업을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적인 메이커로 지금 한 전 세계 7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CPU라고 그래가지고 연산 연구를 하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게 시스템 IC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 주로 대만의 TSMC라고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파운다리로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설계한 것, 구라파 사람들이 설계한 것들을 그 공정, 반도체 공정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TSMC고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를 위주하면서도 파운드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한국의 반도체 업체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 전후에서 많게는 한 1,300억 불 연매 수출하는 양이 적게는 한 900억 불.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종 산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이제 젊은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한참 이게 뜨는 거라고 해서 전공을 하고 나면은 실제 학위를 받고 나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산업이 거의 이렇게 그 사양 산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그 반도체가 앞으로 될 거를 아시고 미리 전공을 그렇게 반도체로 택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뭐 제가 반도체는 뭘 알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학원을 학부를 끝내고선 취직할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교편 잡기는 싫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대학원을 진학했더니 그때 미국에서 김희기 교수라고 갓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시계 주머니에서 저메늄 크리스탈 뭐 크기가 4mm, 4mm 정도 아주 조각인데 반도체 조각을 그때 반도체 구경 처음 한 거죠. 그걸 꺼내주면서 이걸 전극을 2개를 붙여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생각하고 실험실에 가서 납땜을 하려니까 납이 붙어요. 납이 안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학교의 무직과의 박병수 나중에 서강대 교수가 됐는데 그 양반이 손재주가 좋아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을 다녔는데 이 양반은 청량리에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가 있었거든요. 청량리에 가서 저기 했더니 야 이건 나도 못 재우는데 혹시 원자력 연구소 그 김기수 박사 방에 좀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가 저 태릉에 있는데 그 당시에 태릉에 가려면은 청량리 와서 청량리에서 중랑교까지 가서 중랑교에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공대를 갔어요. 그 한나절 걸립니다. 가가지고 김기수 실장을 만났더니 야 나도 못 되고 우리 방에 그 조만이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갖다 줘봐. 그래. 갔더니 그 양반이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투덜거리면서 납땜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실버 솔다링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눈을 이렇게 해서 보고선 그다음서부터는 한번 보고선 청계천에 가서 실버 솔다 사다가 지가 제 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반도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조교로 발령받아서 총장 발령받고서 이제 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키스트가 사람 모집한다고 68년에 응시해가지고 보니까 마땅한 연구실이 없어가지고 고체물리 연구실로 들어왔더니 정원 박사님이 잘 뽑아주셔가지고 그래서 2년이 돼서 들어오니까 정원 박사가 이제 정통으로 반도체라는 또 분입니다. 정원 박사는 서울대 물리과를 나오고서는 50년대 중반에 미국의 퍼듀에 가서 PhD를 실리콘 가지고 했어요. 실리콘에 그 레디에이션을 쪼이면은 그 비저항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정에 그 디펙트가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EPR, 엘렉트론 스핀 레조넌스 실험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보니까 피크가 수백 개예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왜 이걸 저한테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정원박 그 지도 교수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동양에서 온 학생 아니냐? 동양에서 온 학생은 한자같이 어려운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피크 많은 거는 당신이 알아낼 수밖에 없다. 당신한테 일을 시켰다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정원 박사한테 얘기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저희들 이제 젊은 박사,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요새 박사들은 이제 논문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들고 뭐 납땜하고 이런 거는 엄두를 못 내고 다 시키거든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납땜하려고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셨는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잘 모르니까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이제 단결정 뭐 이런 걸 제조하는 거를 직접 막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직접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반도체는 전극을 붙여야 물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비저항을 측정해야 반도체 내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이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저항을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하려면 전극을 붙여야 돼요. 전류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극을 잘 붙이느냐 못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오미 콘택트라고 그러는데 그 전극도 그냥 붙여서는 안 되고 정기적인 그런 저항하고 전류 특성을 맞는 오미 특성이 맞도록 붙여야 돼요. 그게 테크닉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시작이 그거예요. 그리고 단결정은 왜 단결정이냐면 이게 실리콘 웨이퍼가 요즘에 지가 할 때는 뭐 지가 대학원 다닐 때는 엄지손가락 굵기에 직경 2cm에 그러다가 키스트에 들어오니까 3cm짜리가 됐어요. 68년에. 그리고 지가 이제 단결정을 만들 때는 3인치, 4인치에서 7.5cm, 10cm짜리 단결정 만들고 웨이퍼를 만드는데 지금은 30cm짜리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쓰고 있어요. 그 직경 30cm 되는 단결장을 하면 인것도 크기가 1m쯤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재료를 가지고 단결정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실리콘밖에 없어요. 물론 NaCl이나 무슨 뭐 이런 저기는 있지만은 반도체 가지고선 단결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이게 지난
6, 70년 동안에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45세까지 나와 있어요. 인류 역사상 단결정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실리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전자들이 거기서 뛰어노는데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마당이죠. 그리고 디펙트가 없어요. 제로 디펙트야. 스퀘어 센티미터당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1 미만입니다. 이런 퍼펙트한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실리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거고, 이게 아무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후진국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이 이걸 하게 됐느냐? 그 얘기는 뭐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80년대 초에 큰 마음을 먹고 반도체에 투자를 한 것이 효시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할 돈을 그때 64K 비트 D램을 냈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오늘날 이렇게 장족에 발전한 것은 훌륭한 사업가의 선견지명이 있고, 그 당시 정부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계셨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현대의 정중현 회장이 왜 그런 반도체를 현대전자를 출발해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까지 왔는데 왜 하느냐? 그건 이병철 회장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아마 그래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초에 88 올림픽을 위해서 정주영이 체육회 회장으로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는데, 그때 그 영어 통역을 맡아서 한 분이 있어요, 옆에서. 최만립이라고. 최만립 사장이 대한마이크로 사장인데, 그건 뭐냐면 트란지스타 이 전국 붙여가지고선 미국에다 갖다 파는 회사의 사장 노릇을 했어요. 반도체 관련 회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올림픽 유치하러 다니면서 정주영 회장 모시고 다니면서 그 반도체에 대한 깊은 얘기를 정주영 회장한테 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트랜지스타 뭐 이래가지고 일본이 그 전에 더 먼저 했는데, 어떻게 아무래도 한국이 후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을 갑자기 따라 마시면서 세계 1위가 됐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1974년에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라고 강기동 박사가 그 부출에 톤은 그래도 수천 평 되는 데다 한 400~500평짜리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시모스 전자손목식의 시모스 칩을 만드는 공장을 세웠어요. 그 양반도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공부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금난에 딸려서 안 되겠어서 저기를 해가지고서 회사를 내놨어요. 내놨을 때 삼성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일부를 인수해가지고 삼성의 이충수 이사라고, 이 사람을 이제 책임자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강기동 박사는 지가 그때 키스트 있을 때니까 자주 만나가지고 저한테도 하소연을 많이 해요. 아, 이거 반도체 하기 힘들어서 큰일 났다고. 이를테면은 여직원 보고 분발하지 말고 크린 룸에 들어갈 때 이게 손 닦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면 분을 떡지떡지 발로 와가지고서는 웨이파를 갖다 손으로 핀센트로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면 손으로 잡고 당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깨끗한 개념이 없느냐, 그러고 이거 반도체 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러지, 저 훈련시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 최태현인가 최mon가 전 친구가 키스트 정만영, 그때 정원 박사가 반도체 연구실이 재료 연구실이 있었고 정만영 박사가
반도체 장치 연구실 있을 때 그 연구원으로 있던 친구가 거기 한국 반도체 초창기에 거기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68년에 기스트의 반도체 고체물 연구실이 됐다 72년에 반도체 재료 연구실이 돼서 이제 쭉 반도체 재료 연구실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반도체 장치 연구소는 정만영 박사가 장치 연구소를 만들었다가 63년에 김만진 박사가 와서 직접 회로 연구실로 만들고 바꿔놓고, 그 다음에 75년에 전자기술연구소가 생기면서 그리 옮겨갔거든. 그게 나중에 전기통신연구소 애터리로 옮겨가지고 우리나라 64K비트 D램 80년대 초에 할 때 그것이 그 내셔널 프로젝트에 감독을 하고 감리 감독을 하던 주관기관이 애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스트가 시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게 된 거죠. 다. 그때 그 일본 사람들 제 친구가 있었는데 미쓰비시 일본 반도체 회사의 과장으로 있다가 삼성에 와가지고 이제 고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잘 아는 친구니까 저하고는 이제 자주 주말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반도체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강기동 박사하고 크린네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두고 보자. 그때 80년대에는 또 다카키라는 친구를 또 교민으로 해서 상무로 시켜놔가지고 그 고문을 일본 친구들을 시켜놨는데, 그렇게 저 한국 사람들 험담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자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저기 된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저기 된 거는 이병철 회장이 거금을 투입해가지고 기흥공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구멍가게식으로 조그맣게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던 것을 대규모로 하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80년대 해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1메가 4메가 D램 만들어가지고 자고 나면은 그냥 금싸라기가 그냥 한 모닥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현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가 삼성이 세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대만이 뭐 TSMC인가 예. 이런 회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TSMC보다는 뒤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거기 이제 반도체는 처음에 설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조립을 해서 아셈블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 세 공정이 주 공정이 있는데, 그리고 종류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하고 시스템 IC하고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메모리만 주력으로 했고, 그쪽에서는 그 시스템 IC 쪽인데, TSMC 대만에 있는 회사는 설계를 못합니다. 미국 사람이 설계한 걸 갖다가 그 공정만 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만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저 엔지니어로 있던 그 황 사장이 와서 한 20년 전인가 25년 전에 그 만든 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대만은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쌉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공정 프로세스만 해가지고. 근데 왜 일본은 다 그걸 못했느냐? 일본은 너무 여러 회사가 난립해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의는 많이 하는데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중역들을 취재역이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회의만 하는 회사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일본 친구들한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결정을 안 하고 회의만 해요. 근데 그게 시장 규모가 적었을 땐 되는데, 1980년대 초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300억 불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 3천억 불 이상이 되고 5천억 불까지 이렇게 돼 가는데, 그걸
당연하지는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한국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냐? 서로 그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일본은 묘한 그런 저희가 있어요. 자기들이 1등을 못하면 기부합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가 우리는 이게 얼마 전에 삼성 노조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가 추월당해 갖고 좀 어려운 것처럼 전망을 하는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노조에서 하는 얘기고, 노조에서는 잘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현장 엔지니어들은 정신없이 일해요. 그리고 삼성은 이 매니저먼트 스킬이 보통이 아닌 게, 그 초창기에 김강교 소장이나 김강호 부회장 전부 다 과장인데, 그 삼성의 그 강진구 회장이 74년에 75년에 한국 반도체 인수하면서 그때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수십 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매는 아침에 눈 뜨면 회사로 나가야 되고, 저녁에는 잘 때 들어오지 저녁이 없어요. 그 매니징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하고 우리 이제 키스트 반도체 하면은, 그럼 키스트 반도체가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그럼 무엇을 도대체 기여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봤을 때 키스트가 반도체 재료를 하니까 제가 78년에 이제 76년에 정원 박사가 표준과학 연구소로 가시면서 제가 실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반도체를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반도체 단결정을 이제 연구비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이 반도체를 그때 제일 잘하고 있을 때니까 일본이 잘하고 있고, 우리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은 미국이 옆에 있어도 되지만은 우리는 일본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일본이 안 줍니다. 경쟁심이 많아서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도체를 해야 되면 재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리콘을 제가 하기로 단결정을 만들려고 연구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최엄석 장관도 적극 도와주시고 UNDP 돈을 저한테 한 90만 불 할당해 주셔가지고 그걸 장비를 사가지고 80년대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결정 성장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때 외국에서 온 컨설팅 멤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미국 옆에 우리가 있으면 되지만은 우리는 일본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원부 자재를 일본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하려면은.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정직원이 한 40여 명, 또 기업체에서 한 14명 정도, 그 학생 연구원이 한 6, 70명 해서 보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한 20명 이상이 우리 연구실이나 그 연구 인력을 양성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반도체 이사에서 근무하죠. 또 반도체 장치 정원영 박사가 만든 반도체 장치도 거기도 초창기부터 뭐 김석기 박사는 삼성에 다 가 있었고, 또 뭐 유영욱 박사는 그 설계 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반도체 장치 연구실의 실원들도 연구원들도 많이 현업에 종사하게 됐고, 또 그게 나중에 전자기술연구소, 전기통신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내셔널 프로젝트를 감리 감독하면서 다 한 것이 다 원래 키스트 멤버였었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키스트 반도체 분야에
연구실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우선 기술적인 내용, 또 인력, 그리고 그 사후 처리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서포트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의 반도체는 반도체 산실은 사실은 키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앞방에서 사석에서도 우리 박 장관이 당시에 그 모방 연구만 한 게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는 모방 연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만용 박사가 그때 바이폴러 트란지스터를 68년에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그 반도체 공정이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 걸 최초로 한 거예요. 소재를. 저는 실리콘을 만들면서 저기를 했고.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면은 이제 제가 요새 뭐 저도 벌써 키스톤한 지가 꽤 됐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어떤 커다란 집단, 어떤 그 연구 매스가 있어가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담당하면서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100몇 명이 반도체랑 연관돼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키스트 연구실 분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됐었는지 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재료 연구실은 실원들이 많을 때는 한 12명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10명 내외였었어요. 근데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당시 그 학생 연구원을 많이 채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반도체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학교에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학생 좀 보낼 테니까 연구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지도교수가 보낸 학생만 지가 받았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40~50명, 적을 때도 한 30명씩 연구실이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실원 연구원들하고 한 40~50명이 뒤범벅이 돼서 일하는데 저는 그 이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그 밑에 이제 학생연구원 두서너 많게는 4~5씩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행정 업무는 저는 그때 우리 연구실에 행정 여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사원하고 저 둘이만 행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책임 연구원 밑에 연구원들은 연구실에서 일만 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키스트 그때는 연구실장이 연구비를 안 가져오면은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연구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실 본부에서 원장님들 여기 전임 원장님도 많이 계시고 현임 원장님도 계시지만 연구비 달라면 잘 안 줘요. 그때는 지금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꿔달라면 1년 내지 2년은 꿔줍니다. 그게 101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연구개발실에서 예상으로 연구비를 받았었는데 반드시 갚아야 돼. 못 갚으면 문 닫아야 돼. 그 연구실원들은 실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 끈떨어진 뒤움박이 돼가지고 이 연구실 저 연구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람없는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죽기 살기로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풍토를 맺는 것이 초창기 키스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일들을 많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옛날 얘기지만 80년대 저는 학생 연구원들한테는 점심에 식권 한 장, 저녁은 먹여야 되니까 저녁에 식권 한 장씩만 줬어요. 10원 한 장 안 줬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웅성거리면서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방에 세미나실에 모아놓고 너희들은 어떤 놈들이냐, 나쁜 놈들이냐, 좋은 놈들이냐. 여기 와서 일을 해야지. 너희들 월급 받으러 돈 벌러 생각하면 뭐 청계천에 가서 장사라든가 저기를 해야지. 연구소 와서 돈 생각을 하면 되겠냐. 매겨는 주는데 여긴 일밖에 못한다.
석사 하나 하는데 5천만 원, 박사 하는데 1억 5천만 원 들어. 그 너희들 누가 가지고 주는 거야? 그냥 연구해? 재료 대야지, 기자재 대야지. 그 대신 연구 장비나 장치가 고장이라든가 깨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내가 다 고쳐준다. 하여튼 열심히 일만 해라 너희들은.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 그 옆방에는 돈을 줘요. 그럼 그 방으로 가 너희들. 난 너희들 돈 주면서까지 연구는 못 시키겠어. 사실 돈 줄 돈도 없었고.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몇십만 원씩은 줬죠. 세월이 지나니까 그걸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연구는 안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기억나시는 뭐 사람이라든가 그런 뭐 연구 내용 같은 거 혹시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내가 그거 저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하고 우선 여기 김정음 교수는 이제 고려대 교수고 김희 교수는 저 석사 교수고 이정원 박사 같이 이제 키스트 반도체 실장을 하셨고 그 밑에 그 최기원 선생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예요. 1945년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지가 20년 모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십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20년을 모셨는데 엄청 많은 걸 배웠어요. 화학과 선생님이신데 납땜하는 거에서부터 전장호가 해로 또 어학은 독일어, 불어,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논문이 나오면 어떻게 찾다 보면 불어 논문이 나오고 독일어 논문이 나오면 선생님 갖다 드리면 그 자리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주세요. 대단하신 분이고 정중현 선생님도 연배는 엄청 연세대학교 물리과인데 반도체로 오셔가지고 정 선생님하고는 40년, 50년 같이 쭉 하여튼 매주 배웠고 저녁마다 자주 만났습니다. 돌아갔을 때. 그 남바 교수는 이화학연구소 반도체 공학연구실 실장을 했고 그리고 오사카 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이제 저 박사과 그 논문 박사라는데 그때 지도를 맡아주셨고 박윤수 박사는 미국의 ONN이라고 이 양반은 그 라이트 패터슨 연구소에서 반도체를 하신 분인데 1979년부터 저희 연구실의 컨설팅 멤버로 조인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자주 연락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최상일 박사는 우리 키스트의 저 최상산 박사 친형이신데 노스캐롤라이나 그 정원 박사님하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한 달씩 고체물리 강의를 꼭 해주셔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한경로 회장은 저 실리콘 단결정 성장 연구할 때 스폰서를 하신 분인데 그때 동부전자 사장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포철 회장을 하셨는데 지가 만나 뵌 사학가 중에서는 제일 스마트한 분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가 운이 참 좋습니다. 연구비를 내가 필요로 한 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1년에 한 번 만날 때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데 연구비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10원 한 장도 더 주지 않고 덜 주지도 않아. 딱 내가 요구하는 돈만 딱딱 줘요. 아주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병도, 이정덕, 김충기 이 다 두 분은 서울대학이고 김충기는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 전부 다 반도체 우리나라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이영재 박사하고 강태현 박사는 그 SRC 전북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소장을 하신 저보다 조금 후배되는 분들인데 반도체 아주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이삼홍 씨, 강강남 씨, 김옥기 이 분들이 저희 연구실에 그 실원들이고, 제일 밑에 최승임, 서미순, 손수진 이분들은 이제 행정직을 종사했던 분인데, 아마 몇 분들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1, 2년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은 제 이름을 뺐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정말 30년 동안 끈끈하게 반도체 연구실에서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키스트 계시면서 혹시 보람이 있었던 일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저기 초창기에 그 미국의 그 베일랩에 있던 김종국 박사님이 2년 한국에 와 계시면서 제 연구실에 와 계시면서 그 LED 가륨 포스파이드 빨간빛 나오는 LED를 만들려고 그 프로젝트를, 저분이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오더니 금방 가게처에서 연구비를 따가지고 와서 저보고 그걸 이제 하자고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연말이 저기 돼가지고 셋업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정만영 박사가, 이 김종국 박사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게 언변이 좋으시고 대인관계가 넓으셔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내놨는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화 시스템이 전부 다 기계식이기 때문에 뭐 용산전화고 종로전화고 하면 그 한 3만 회선씩 있으면은 3,000명 정도의 여공들이 전부 다 전화가 오면 코드를 이렇게 꼽아줘요. 그러면 그 한 코드씩에 램프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 탕스텐 램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그 방은 그냥 후끈후끈 해가지고 전부 다 여직원들이 웃도리를 벗어놓고선 일을 할 정도로 후끈후끈한. 그러니까 김종국 박사가 그걸 딱 보고 여기다가 이거 대신 LED를 꼽으면은 열이 안 생기니까 쾌적한 쪽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연구비 나오고, 그래서 그때 연구비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만영 박사가 과기처에 대한 그때 연초면 대통령이 초도순시라는데, 초도순시 할 때 가서 내보여야 되니까 그때까지 빛을 나오게 만들라 이게. 근데 11월 달에 세팅이 돼서 끝났는데, 그러면 한 달 만에 그거 다 실험 끝내려는 얘기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밤새서 저기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정초가 돼도 안. 그러더니 1월 6일인가 7일이 그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김종국 박사는 안 계실 때니까 정만영 박사한테 쫓아가서 빛 나왔으니까, 그래 내 눈으로 봐야지. 그동안에 빛이 이게 벌거스름하던 것만 나오는데 이번에 진홍색으로 그냥 팍 터져나와요. 야 이게 진짜다. 그러더니 내 방으로 와. 그러더니 부소장실에 갔더니 사람들도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시더라고. 그 72년짜리 1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 우리 월급 몇만 원밖에 안 받을 텐데 10만 원짜리 딱 집어넣고, 야 저녁에 나가서 먹자 그러지. 그 연구실원들하고 가서 신나게 마시고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초도순시 하는데 디스플레이 했어요. 그 과기처에서. 그래서 김종국 박사가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 LED 공장을 벤처 스타일로 하려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이른 때라서 안 돼요. 72, 3년 때는. 그래서 실패하고 나중에 이럭저럭 하시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러고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훌륭한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지금 요즘 하는 우리나라 올레드 지금 요즘은 올레드지만 올레드 나오기 전에 리퀴드 크리스탈 LCD가 저기 우리 70년 초에 했어요. 저건 저 조원 박사가 노스캐롤라이나 최상일 박사방에 1년 사바티컬 갔다 오신 다음에
딱 저걸 아이디어를 가져오셨더라고. 야, 우리 LCD 해야 된다고. 근데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LCD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이거 하자 그래.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저 액정이라고 리퀴드 크리스탈을 전 세계에서 만드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영복 박사 보고 정원 박사가 야, 이거를 액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최영복 박사가 반년 만에 저걸 만들어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LCD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손목시계, 탁상시계용 그걸 했는데 유리 기판 사이에다 저걸 넣어가지고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이 우리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실하는 기술이 애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후리트 그라스 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유리를 누고 시링을 합니다. 그게 우리는 그때 초창기에는 에폭시로 실을 했더니 에폭시가 수분이 공기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리퀴드 크리스탈이 그 벤젠 고리가 있고 가운데 CHN으로 그 C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수분만 들어가거든 공기만 들어가면 분해가 돼요.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이 변화가 돼. 그래가지고 애를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저거를 나중에 파이로트 플란트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76년까지 했는데 정 박사가 저쪽으로 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저는 이제 이거 손 떼야 되겠다고 해서 손 떼고서 이제 실리콘 크리스탈 그루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리콘을 해서 황경라 회장이 83년에 코실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 실트론이 되고 LG 실트론 뭐 이렇게 됐다 지금 SK 실트론이 됐습니다. 연간 매출이 2조 원 정도, 세계 3위의 실리콘 메이커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다 서플라이는 못해요. 한 반 정도 납니다. 반은 일본 싱에스 한도타이라고 싱에스 반도체에서 갖다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위에 이제 가륨 비소, 단결적인 화물 반도체인데 저걸 2인치짜리를 그땐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저걸 만들어 가지고서 나중에 그 금속 케이블 LG 그 케이블 회사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술 전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구원들을 보내서 한 3년 연구비 받고서 그쪽에 남겨줬는데 시장성이 없어가지고 사업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리마 세나이드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질화가륨이라고 레이더 시스템에 쓰이는 요즘 보람의 KF21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넣는 장비가 있어요. 장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저는 시장만 하고선 끝은 못 맺고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획기적인 거는 이게 둥근형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해가지고서 그 소위 버티컬 그레디언트 프리징 방법이라고 이걸 하면서 그 CCD 카메라를 거기다 전기로에다 바깥에 전기로를 뭐로 만들었냐면 석영관에다가 금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반투막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히팅 엘리멘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보게. 그래서 이 저 물질들이 가륨이나 이 비소들이 녹는 그 계면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그걸 CCD 카메라로 놔가지고 오토매틱하게 컨트롤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그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이것도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해서 직정 1인치까지 그 자기장을 걸어서 단결점을 성장시키는. 근데 저런 게 1, 2년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저 장비가 커머셜한 게 아니거든.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한 5, 6년씩 걸립니다.
특히 지가 기억에 남는 거는 68년에 들어왔는데 70년에 정원 박사님이 야, 그 실리콘 에피라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단결점 막을 입히는 테크닉인데 실리콘 에피를 키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대학에서 뭐 납땜이나 하고 그런 연구만 하고 비저항이나 측정하는 거 포텐시오메타로 그런 조기만 했었는데 이런 장비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파는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연구 논문이 나오는 것도 없고. 왜냐 60년대 초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에서 이 연구만 하고 있을 텐데 정원 박사 저보고 그거 좀 만들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스에 대한 순도도 모르고 퓨리티라는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무호수 가스 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무호수, 그 다음에 유리관, 파이렉스 유리로 그라스 브로잉을 내가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카파추브 4분의 1인치,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실리콘 웨이퍼 2인치짜리 5매를 올려놓는 그 실리콘 에피텍시얼 그로잉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리콘 한쪽 면에 50마이크론, 그 뒷면에 또 50마이크론 해가지고 100마이크론 두께로 키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는 가운데 있고, 그래가지고선 그거로 SCR을 만들어서 그 논문을 낸 적도 있는데 그 고생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왜냐면 그거 전부 다 청계천에 가서 스테인리스, 카파 이게 튜브를 다 사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지 못할 때니까 오산 미군 기지에서 쓰던 남은 스테인리스 튜브 같은 거 이런 거 구해오고, 그 레귤레이터도 가스 레귤레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제가 청계천에 가서 4-5시간씩 가게를 도웁니다. 이렇게 어느 가게에서 뭐를 파는지를 알아야 내가 또 연구실에 다른 친구는 젊은 친구들 보고 그걸 사오라고 그럴. 어느 가게 가면 뭐가 있고 어느 가게 가면 뭐가 있고 그러니까 가서 사오라고. 왜냐면 그냥 사오라면 못 사오니까. 그렇다고 지가 매일 청계천에 나가서 그것까지 사러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주말마다 하여튼 뭐 한 거의 1년은 매주 다닌 기억이 새롭고, 저거 하면서 자신이 생겨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정원 박사가 정만영 박사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 민군이 실리콘 에피를 키우는데 한번 구경 가시겠습니까? 그래. 그 실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한다고 그러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날이 장날이라고 또 폭발을 해가지고 정원 박사가 참 무던하신 게 아무 말씀 안 하신데 정만영 박사도 대단하신 분이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아, 정만영 박사 와서 딱 눈 보는데 터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공기를 충분히 포징을 나이트로젠으로 하고 실리콘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내가 넣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리액터 끝에서 불이 붙더니 펑 하고서 2인치 리액터가 그냥 깨지는 바람에 곤비박전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속 시린다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시린다부터 잠그고 선생님도 빨리 나가시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다 참 한 좋은 경험이죠. 박사님 얘기 듣고 옛날에 이제 최상삼 박사님 얘기 들으면 이제 그들은 첨단 연구를 할 때는 그걸 측정할 장비도 없어가고 장비부터 다 만드시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도 이제 키스트가 어떤 첨단 연구를 한다는데 사실 첨단 연구를 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뭐 측정 장비도 없지만 만드는 장비도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요새도 지금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지 하지만 요새도 그런 개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직도 그렇게 아니, 해야 될 거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절충을 해야 되는데 최상산 박사도 백그라운드가 피직스고 저도 피직스이기 때문에 물리한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물리한 사람들은 장비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 남이 한 거는 못 믿어. 근데 공학한 사람들은 사다가 써야 돼.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없으니까 측정 장비는 뭐 대부분 그 포텐시오미터라든가 이런 저기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건 사다 써야죠. 그렇지만은 이거 그로잉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장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은 커머셜한 게 나와 있는 거는 사다 쓰는 것이 편합니다. 시간도 빨리 저기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사다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있는 거는. 그렇죠? 없는 거는 할 수 없이 만들어야 돼. 근데 만들어 보면 무슨 자신이 생기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고. 그리고 저는 그 저기 박사과정 학생들 뭐 저기에서 연구원들 이렇게 뽑고 저기 했을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진공 시스템 전부 다 분해시키는 거예요. 저기 에버포레이터 시스템 이거 전부 다 분해해 가지고 완전히 디퓨전 펌프, 로타리 펌프 다 기름 갈고 다시 다 해서 분해해서 맞춰가지고 동작이 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외부에서 그 연구원 학생들이 이렇게 오고 그럴 때도 지 아버지가 무슨 대학 교수라고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 그 자식들이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공부했는데 뭐 미국 가기 전에 6개월 좀 데리고 있으세요. 1년쯤 데리고 있으세요. 그게 좋다고 와라. 그게 보낼 때는 아버지 명으로 왔지만은 나갈 때는 4명이 있어야 나가. 그래서 내일 모레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식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고 그건 당신들 얘기가 안 돼. 얘는 이거 일을 맡겨놓은 거를 끝을 안 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야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런 식이 있느냐 그래. 그건 할 수 없다. 우리 연구실의 규칙이 그러니까. 왜냐면 엑스레이 같은 거를 전부 다 저 결정 만들면 엑스레이로 해서 결정축을 만들어 가지고 측정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해야 너는 나간다 이렇게 돼. 근데 박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에 저희들이 키스트 생각할 땐 그 당시는 현재 교수들의 월급에 뭐 서너 배를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좀 전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연구비를 못 따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월급은 많이 받아요. 월급 받으면은 내 겁니까? 집에 갖다 주면 그만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잠만 자고 와요. 저녁 아침 뭐 먹지 않고 그냥 훅 자고 와가지고 여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끝나는 거지. 집에 가서는 잠만 12시 통금 시간에 가서 잠만 자고 아침이면 또 나와야 되니까. 그 대신 연구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재무과에 행정직원이 있는데 도장을 안 찍어줘. 내가 뭐를 이 자재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겠고 뭘 저기 해야 되는데 연구비가 없으면 그걸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연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비 없으면은 연구실 문 닫게 되니까 연구원들한테 얼굴이 면이 안 쓰지. 그러니까 실장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래서 뭐 지금 공적인 적이니까 그 얘기까지 못하지만 누구 돈이라도 내가 받아서 써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연구비라면 쥐약이라도 먹고 우선 연구비는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는 거예요. 실장 마인드가 다 그랬습니다. 연급이 없는 실장은 맨날 풀이 죽어가지고 이래. 그래서 그 당시 실장들이 제가 얘기 들으면 그 당시 실장들이 엄청 힘이 셌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힘이 센 거는 연급비가 있을 때고 연급비가 없을 때는 완전히 기죽은 풀립같지 뭐. 박사님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반도체를 하려고 들어가신 것도 아닌데 반도체를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엄청나게 크셔가지고 했는데 지나 돌이켜 보면 뭐
그래도 좀 후회스러운 게 좀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없으세요? 후회스러운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시험 볼 때 반도체 문제만 나왔어요. 정원 박사가 반도체만 시험 문제 냈어요. 시험 봐서 들어오셨어요? 그런 시험 들어올 때? 봐야죠. 그런데 그거 학교에서 고체 물리 한 챕터가 반도체인데 거기서 다 아주 골고루 문제를 내셨던데 그거 다 기억합니까? 몇 자수 다 못 쓰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나도 못 붙은 놈이 없어. 반도체 재료 연구실에. 그래가지고 다시 재시험을 봤어요. 나는 시험 문제를 못 썼는데 집에 가서 이거 풀어보는 습성이 있거든. 그래서 풀어봐서 그래서 아 이런 건데 내가 못 썼네. 재시험 볼 때 제대로 썼죠. 그래서 합격한 거지. 재시험 볼 땐 똑같은 문제를 내세요? 똑같은 문제를 냈더라고 정원 박사가. 그래서 운 좋게 나는 들어온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여러 명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치 그게 조이 사몽이 관광남이 다 같이 들어온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떨어진 놈들은 다 대학 교수였더라고. 다 미국 유학 가고 독일 유학 가고 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놈들이 훨씬 더 나아. 뭐가 나왔냐니까 연금을 받잖아. 우리는 연금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지방대학에서 말이야 맨날 골프 치고 뺑뺑이 놀던 놈들이 요즘 연금 가지고 신나게 쓰고 다니더라고. 그 세상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을 이제 기여하신 그런 보람이 있으시잖아요. 아 보람이야.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차 많고 이렇게 잘 살이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간신히 그저 굶지는 않고 살겠지 하는 정도였었지. 난 70년대 그렇게 생각했어. 80년대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야지 그전 거였지. 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뭐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뭐 지금 뭐 일본의 앵화가 떨어져가지고 엊그저께부터 일본보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기적이죠, 기적. 박사님 뭐 아까도 말씀한 떨어지는 분에 대학 가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키스트가 박사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제가 키스트는 마이크 좀 대시고. 키스트는 저의 생명과도 같은 거죠. 하고 싶은 일 와서 다 했고 원도 없이 연구를 했고 좋은 연구원들 만나서 재밌게 잘 지냈고 그리고 제일 좋은 직장 우선 월급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 이제 야 부럽다고 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다녔으니까 그리고 키스트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지 전통이 잘 섰습니다. 전통이 잘 돼가지고 일을 안 하면 여기서 못 빼기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키스트가 이렇게 명성을 날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시 태어나도 키스트 들어와서 똑같은 생활하다가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요새는 있어요. 또 연금도 있거든요. 글쎄 연금은 좀 많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뭐 원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학 마냥 65세까지 하고 원금은 대학보다 훨씬 더 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최영석 박사가 늘 그랬어요. 재주 좋은 사람은 나가서 딴 데서 돈벌이 하려면 딴 데 가야지. 여기는 돈벌이가 가라네. 여기는 좋아서 있는 데다. 일하는 사람만 여기 모여라.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박사님 그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반도체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닌데 그게 여기다 모여 있고 또 사람들도 여기 있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충분히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여간 그 이제 박사님 요새 은퇴 후에 은퇴에 어떤 생활을 좀 하고 계신지 키스트의 그 전에
그 지가 당결정 성장 연구에 이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UNDP 돈으로 77년에 트라이 해가지고 80년에 한 90만 불 받은 그걸로 4만 불 빼고서는 전부 다 장비를 4만 불, 82만 불어치를 장비를 샀어요. 그 4만 불은 뭐냐면 컨설팅 4사람 데리고 오는 돈하고 또 우리 연구원들 해외 훈련시키는 거 그 해서 4만 불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비. 다른 기관들은 할 수가 없었죠. 다 장비 안 사고 지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몇 년씩 가서 해외국 생활하느라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앴는데 저는 거꾸로 한 거예요. 그게 지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영석 장관 그만두실 때 그래도 거금을 저한테 돌려주셨고 그걸 또 뺏어가려고 그러는 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거를 디펜스 해준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 우리 여기 돌아가셨지만 윤영구 박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 왜 그러냐면 천성수 박사님 그거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뺏겨. 내가 너무 힘이 없었으니까 그때. 근데 그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들으면서 참 박사님은 복 받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좀 그래도 요새 젊은 분들 요새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한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후배들한테 인터넷으로 좀 이게 중계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배 과학자로서 한마디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있으실까요? 지가 보기에는 뭐 딴 생각할 거 없이 죽기 살기로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젊어서는 일하는 거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령을 피워봐야 소용도 없고 부처님이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은 그 뒤끝이 다 나오니까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키스트는 정말 지난 몇 주 전에 강릉 키스트 분원을 다녀왔는데 가서도 저 처음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천연물 연구소로 해가지고선 그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약 원료로 탈바꿈하게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군데서는 그 청정 저기 룸을 만들어서 1000평짜리 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도마도를 스마트 팜을 하는데 손바닥만한 스펀지에다가 물하고 영양분만 줘가지고 도마도가 18m 길이로 해가지고서 도마도 하나에서 뭐 수천 개를 따는 모양인데 그런 농가를 하는 것이. 근데 그 옆으로 이제 로봇가 다닐 수 있는 레일을 깔아놨더라고. 그리고 천연물 연구를 분석하는데 뭐 48시간에 뭐 몇천 종을 분석을 하는데 그 옵티컬 벤치 위에다 클린룸 시스템을 해놓고 거기다 분석 장비 집어넣고 로봇도 암이 전부 다 샘플링해서 로딩하고 디로딩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키스니까 되는 거예요. 종합 연구소니까 우리 그게 전부 다 원장님 로보트에서 강릉분원가에서 뭐 하나 그랬더니 로보트에서 이제 그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참 키스트가 종합 연구소고 참 그러니까 참 국민의 먹거리를 그냥 엄청나게 앞으로 그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누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의사가 사람을 고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다 없어서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잘 먹고 위생이 좋아지니까 환자 자체가 발생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아마 키스트나 이런 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국가가. 그래서 참 선배님들이 참 대단하시고요. 우선 뭐 말씀하신 걸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고요. 혹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 플로어에서 질문 한두 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 여기
아마 그 같은 실험실에 계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후배들도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두 분만 좀 질문해 주실까요? 여기 문인기 박사는 나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또 진급도 같이 했는데 72년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데 몇십 년 만에 얼굴 보니까 머리만 허옇지 그대로네. 나하고 동기생이. 예, 그러니까 키스트에서 마음껏 연구를 하시고 우리나라 먹거리를 진짜 엄청나게 늘리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얘기 여지껏 했던 걸 또 선배한테 듣는다 와서 또 얘기를 좀 하시고 참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이제 일반인에 공개되고 이렇게 되시는 참 예. 근데 그 그림들을 내가 좀 설명을 그림 좀 했으면 설명하시죠. 예. 어떤 아니 거 그 책 아니 저기서부터 요- 이거는 앞에 거. 이게 저기 내 호가 반함이고요. 반도체 바위라 이거예요. 그거 여기 이거 태극기가 있는 게 우리 반도체 재료 연구실 마크인데 여기 동그란 게 웨이퍼고 그 S자는 세마이컨덕터. 그래서 이게 저 연구실 마크로 해서 이거 요거 마크로 해서 애뉴얼 그 저기로 1년 반에 책 한 권씩 해가지고 한 10권은 안 되고 8, 9권쯤 만들어가지고 30년 있다가 저기 했는데 고려대학으로 갔는데 그걸 모으니까는 제가 3권의 책이 됐어요. 그래서 저걸 65년에 고려대학에서 정년할 때 논문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요 김희승 박사가 저거 할 때 원장이었어서 엊그저께 생각나서 읽어봤더니 너무 칭찬만 좋아하더라. 저기 장관도 여러 명 오셨었어. 박 장관만 안 왔지. 그때는 장관하기 전이었었나? 후요? 하고 있을 때? 최영복, 권수길, 김시중, 김신 장관도 와서 축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이게 이제 실리콘 단결정 이게 저 위에 그 3인치, 여 밑에가 4인치짜리 이게 가리마세나이드 2인치 폭 되는 것들이. 이게 사진이 이제 이게 실리콘 성장 장치인데 지금 그 논문에서 카피를 해서 좀 흐리게 되고 이건 이제 실리콘 웨이퍼 자르는 슬라이싱. 이게 돈덩어리들이에요. 이거 다 UNDP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걸 사는 거지. 그래 사진은 이렇게 그래? 이런 것도 이게 잠깐 여기서부터 이게 그 햄트 스트럭처라고 그러는 건데 이 안에가 1마이크론 게이트 밑에가 그게 아주 얇은 층 원자층들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만들고 저게 퀀텀 닷이라는 것이고 이게 퀀텀 와이어 전부 다 이게 저 옹스트롱 유니트의 그 시퀀스 이런 거는 전부 다 MOCVD, MB 이런 장비를 가지고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저게 이제 저 녀석으로 이제 가리마세나이드 단결점 키우는 거. 그때 키우는 것. 여기서 키우는 거. 이 자석을 저렇게 쓰는 것도 우리가 최초로 저거 전부 다 자석은 이제 사왔지만은 시스템은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요건 소위 얘기하는 이 저기 원자층 가리마세나이드 위에다 알미늄 가리마세나이드 이런 거를 층층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뭐 700옹구스, 300옹구스로 뭐 이런 두께로 수십 점. 이건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IV 전류 전압 특성. 그림은 요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문을 저기 하니까 나중에 연구소 떠날 때 되니까 한 200, 한 5, 60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학생들이 쓴 논문들이죠. 연구원들하고. 그러니까 아마 KSP에서는 우리 연구실이 논문을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왜 그러냐? 논문을 써야 이놈들을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학생 연구원들은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논문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 뭐 돈도 몇백만 원씩 주면서 논문 쓰,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해요? 일 안 해요? 돈 받으면 돈 쓰느라고. 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책임 연구원들이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한테 너무 돈을 많이 주니까 걔들 인건비 갖다 주느라고 실질적으로 연구비에 쓸 돈이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해.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몇십만 원씩 주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엄청 부담이 가더라고요. 한두 명이었는데 몇십 명 되니까 이거 몇 달 저기 되면 그냥 세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부담을 연구 책임자한테 돌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도 그거 참 힘들고, 연구소도 더 힘들고, 그리고 정직원만 가지고 연구는 어디든지 못해요. 되게 큰 연구소가 4, 5천 명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2, 3천 명밖에 안 되거든. 지금도 80년대도 2, 3천 명, 지금도 2, 3천 명인데 5천 명 정도는 돼야 돼요. 키스트가 베일랩이 5천 명일 때 최고의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베일랩이. 그래서 키스트가 아시아간의 세계적인 이제 연구기관이 되려면 좀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유튜브로 방송도 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일단 끊고요. 그 다음에 또 식당을 옮겨서 더 말씀하시고, 요것으로 이제 공식적인 거는 좀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기념 촬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하고 웰빙 식당으로